자식이라는 이름의 쇠동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 애들아, 우리 등골은 여기까지다. 새벽 5시였습니다. 벽시계가 째깍째깍 박자를 놓치지 않고 밟아가고 창고 지붕 위로 비둘기가 푸드득 날아오르는 소리가 나더니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거실 창으로 들어온 바람이 낡은 합판 가림막을 슬쩍 건드리자 가림막 끝에 달린 녹슨 와이어가 또르륵 서로 부딪히며 작은 쇠 긁는 소리를 냈지요. 나는 남편 옆에 바짝 붙어 앉아 녹슨 자물쇠가 달린 서류철과 누런 땅 문서를 탁자 위에 반듯하게 나란히 놓았습니다. 강한 전기 스파크가 튀며 쇠와 쇠를 하나로 엮는 용접 불빛처럼 그날만큼은 마음이 잠깐 달아올랐어요. 우리의 지난 세월이 드디어 하나의 단단한 결과물로 영원히 붙어버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열어봐요. 손이 잘 안 펴지네. 남편이 돋보기를 내렸으며 내민 손이 젖은 공구 장갑이라도 잡은 것처럼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정밀 기계를 다루기 전에 예민한 떨림 같았지요. 나는 숨을 한번 고르고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300억. 숫자가 길게 마치 수도관 낡은 용접선처럼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보상액을 확인하는 그 숫자 앞에서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손끝으로 종이 결을 문질렀어요. 끈적한 기름때와 종이의 마른 감촉이 엇갈렸습니다. 철공소에서 돈 셈하던 버릇이 아직도 몸에 남아있는지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으며 천천히 읽었지요. 300. 말끝이 한번 떨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뒤로 젖히며 웃었습니다. 이가 성긴 웃음이었지만 그 웃음 속에 우리가 쇠를 깎아 버틴 세월이 살짝 비집고 나오더군요. 여보, 이게 웬 횡재요? 우리가 드디어 사람답게 녹슨 쇳가루와 절삭유. 냄새 안 맡고 좀 쉬어보자고 했잖아. 자,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자도 되겠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차마 울지 않으려고 탁자 위 낡은 공구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쇠로 만든 따뜻한 공구통이 손바닥을 지나 손목 쪽으로 기분 좋은 쇠의 열기를 옮겨 붙였어요. 보리차가 아닌 새벽 공기에 희미한 쇠 냄새가 피어오르는 그 순간만큼은 내 등골에 붙어있던 공장 아줌마. 냄새, 톱밥 냄새, 묵은 먼지 냄새가 다 벗겨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여보, 우리도 이런 날이 오긴 오는구먼.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는데 그만 따르르르. 오래된 구형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사무실 난로 옆에 묻어뒀던 묵은 연탄재처럼 갑자기 툭 튀어나온 소리였습니다. 툭툭 단단한 체인 벨트처럼 요란하게 울리니 내 속도 덩달아 탁탁 당기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 시간에 누가 탁자 모서리에 놓인 수화기 휴대폰을 들어 귀에 붙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저편에서 낯익은 흥분으로 뭉친 남자의 목소리가 조심스레 깔렸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철민이에요. 큰아들 박철민이었습니다. 강남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한다며 허세를 부리던 그놈. 밤낮이 따로 없는 직업이라 시차는 없었겠지만 목소리 끝에 묘하게 기름기가 도는 조급함이 걸려 있는 게 들렸습니다. 나는 공구통을 내려놓으며 손에 땀이 배는 걸 느꼈어요. 마른 땅 문서 종이 결에 다시 손가락이 붙습니다. 10수년 공장 살림을 한 눈치가 어디 가겠습니까? 돈 냄새는 녹슨 쇳덩이도
벌떡 일으킨다고들 하지만 내 혀는 벌써 달콤하고 끈적한 꿀 냄새를 느꼈습니다. 돈 얘기 나올 때 특유의 재활용 철을 녹이는 듯한 그 쇳내 말이에요. 아버지,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부지 보상금 말입니다. 그 땅이 지금 개발 호재에 엮여서 최고가로 터진 거 아닙니까? 제가 다 알아봤죠. 큰아들은 최고가라는 말에 힘을 주며 마치 자기가 이 모든 기회를 만들어낸 것처럼 으스댔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딱 그 두 음절이 새벽에 피어오르던 쇠냄새에 락카 한 통을 뿌리는 소리처럼 거칠게 들렸습니다. 개발 호재, 돈, 부동산 중개인, 수학 공식보다도 더 쉬운 탐욕의 등식이지요. 남편은 먼저 어르고 달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잘 알아봐줬다니 고맙다만 땅은 이제 우리 노후야. 아버지 어머니도 늙었다. 우리도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지. 말은 고왔지만 숨이 들썩거렸어요. 평소에 그 굳센 기계 소리 같던 말투 뒤로 불안히 슬쩍 고개를 내미는 게 내 귀에는 들렸습니다. 그러자 철민이 한 톤 더 낮은 목소리로 붙였습니다. 알죠. 알죠, 아버지. 그런데 요즘은 다들 이런 큰 돈은 자식들이 굴려야 한다는 시대 아닙니까? 그 300억. 은행에 그냥 두면 이자가 쇠팔이 날리죠. 제가 아버님 명의로 특급 개발 지역에 선 투자만 해놓으면 2달 안에 500억이 됩니다. 아버지, 이게 바로 기술이죠. 부동산은 타이밍입니다. 그때 옆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였지요. 스피커폰을 켰는지 목소리가 넓게 퍼졌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강남 전문가들 모아서 상담도 다 받아놨어요. 이 돈 지금 안 굴리면 손해예요. 저희가 수고비도 없이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아버님, 어머님 생각해서 이번 한 번만 투자로 보태주시면. 내 귀에 그 말은 꼭 어머니의 노후를 발판 삼아 자기들의 배를 채우겠다는 선전포고로 들렸습니다. 웃음도 울음도 아닌 표정이 입술에 걸렸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늘 그렇습니다. 앞에서는 늘 투자, 미래, 절세라는 예쁜 단어를 들어 올리지만 뒤에서는 계산기가 똑딱거리며 숫자를 쪼개고 붙입니다. 마치 날카로운 선반 칼처럼요.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철민이가 마치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읽는 것처럼 급히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지연이가 이번에 정말 많이 준비했어요. 다 저희가 알아서 수익금 배당까지 챙겨드릴 테니 일단 자금 운용만. 철민이의 목소리는 자신이 없었고 눈은 바닥에 떨어진 쇳밥을 봤을 게 뻔했습니다. 내가 직접 본 듯 또렷하게 그려졌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참 한심한 녀석이지요. 지혜비 얼굴은 똑바로 못 쳐다보면서 땅 문서에만 슬그머니 손을 댈 줄은 기가 막히게 빠른 놈입니다. 나는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 얼굴까지 보이는 듯 했습니다. 값비싼 브랜드 옷, 정갈한 말투, 그러나 눈동자에는 탐욕의 숫자만 반짝거리는 그 표정. 한때는 참 야무지다 생각했던 그 눈빛이 오늘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바꿔봐요. 나는 수화기를 받아 귀에 댔습니다. 이 새벽에 전화한 이유가 뭔지는 안다. 투자? 기특하지. 그런데 그 돈이 내 눈에 들어오냐? 그 돈이 내 주름살 펴주냐? 말끝에 살짝 웃음을 덧댔습니다. 늙은 사람은요, 용접 불꽃 아래에서 웃는 소리로 거절해야
다음에 뒷말이 덜합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자존심 상하죠. 며느리가 작은 한숨을 붙이며 말했습니다. 자존심은 너들만 있니? 내 자존심도 있다. 내 등골이 구부러지도록 선반 기계 돌리던 손도 자존심이 있다. 너희도 부모 보면 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 속에서는 이미 싸늘한 바람이 돌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척칼을 맛본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번 꺼내던 칼은 칼집에 잘 안 들어갑니다. 칼날은 자꾸 쇠맛을 기억하고 결국 더 깊이 들어오게 되어 있지요. 전화를 끊자 거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새벽 공기의 쇠냄새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 냄새가 희미하게 쉰내로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낡은 사무실 스탠드 불빛도 더 하얗고 차갑게 느껴졌고 합판 가림막 끝에 녹슨 와이어는 어느새 유리 끄는 소리처럼 사각거렸습니다. 돈은 냄새가 있습니다. 나는 그 냄새를 알아요. 달콤한 꿀 냄새였다가 조금만 지나면 날카로운 쇠 냄새로 바뀌는 냄새입니다. 방금 그 냄새가 우리 집 거실 소파 틈새와 전화기 버튼 사이사이에 슬금슬금 베어드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보, 큰 놈이 벌써. 남편이 말을 멈췄습니다. 남자는 가끔 말을 짧게 끊습니다. 길게 말하면 뜨거운 쇳물이 눈물이 되어 나올 것 같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아직 큰 돈 달라 한 건 아니니. 그 아직이 문제요. 내가 잘라 말했습니다. 처음엔 늘 저렇지. 처음에는 개발 정보다. 좋다더라. 이번 한 번만, 그리고 다음엔 계약금, 그 다음엔 중도금, 마지막에 가서 그 말. 믿고 우릴 옆에 끌고 왔으니 책임은 같이 이렇게 되는 거요. 남편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길이가 공장 기계실 모터 벨트 길이 같았습니다. 내 눈에는 낡은 사무실 스탠드 아래로 길게 늘어진 그 한숨이 녹슨 기계 증기처럼 흩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따르르르. 이번엔 작은 딸의 휴대폰이 울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내 혀는 저절로 말렸습니다. 전화는 제멋대로 때를 맞춰서 옵니다. 쇠를 깎을 때는 쇳가루가 날리듯 돈 문제가 터질 때는 눈보라처럼 옵니다. 엄마, 저녁에 잠깐 들러도 되죠? 밤새 들러라. 이미 잠도 달아났으니. 나는 내 말의 쓴맛을 내 혀로 먼저 삼켰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이 문득 땅 문서를 접어 서류철 위에 살짝 올렸습니다. 그 손짓이 꼭 정밀하게 가공된 부품을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것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집의 평화는 오늘 오전 기계가 돌아가기 전에 끝날 수도 있겠다는 걸. 땅 문서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누워 있는데 저 작은 종이 조각이 우리를 벌써부터 강력한 자석처럼 꽉 잡았다는 거요. 여보, 쇠는 참 정직한데 사람은 정직하지가 않소? 내가 중얼거리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은 정직하지. 줬느냐 안 줬느냐. 그런데 사람은 줘도 원망하고 안 줘도 원망하고. 우리는 동시에 웃었습니다. 늙으면요, 웃음도 많이 배워야 삽니다. 웃음은 나중에 증거가 안 남으니까요. 울음은 남아요. 눈가에, 목소리에, 다음날 얼굴 붓기로. 아침이 채 밝기도 전에 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초인종이었어요. 딩동. 우리 집 초인종 소리는 유난히 길게 울립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붙잡고 늘어지는 소리지요.
나는 슬리퍼를 끌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틈 아래로 낯선 종이 그림자가 떨어져 있길래 집어들었더니 부동산 업자의 명함과 전단지였습니다. 긴급 매입 환영, 토지 전문, 절세 상담. 이내 글자가 한 줄로 모여 있는 것이 어째 쇠독이 오른 것처럼 혀끝을 따갑게 했습니다. 오늘은 글자도 날카로운 톱날처럼 보이는 날이었어요. 오전 10시가 조금 넘어섰을 때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남편은 벌써 작업복에 기름때를 묻히고 밀링 머신 앞에 서서 쇠를 깎고 있을 시간이었지요. 나는 그 옆에서 장부를 펼쳐놓고 절삭유가 잘 돌고 있는지, 오늘은 주문이 몇 건인지 확인하고 있을 테고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낡은 사무실 스탠드 불빛 아래 우리는 아무 일도 시작하지 못한 채 서류철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공기는 마치 오래된 기계실처럼 묵직하게 가라앉아 움직일 줄 몰랐습니다. 따르르르. 오래된 구형 휴대폰이 다시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이번에도 액정에 뜬 이름은 큰아들 박철민이었습니다.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헛기침만 하고는 묵묵히 보리차 잔을 들었지요. 그 잔이 커다란 쇠망치처럼 보였습니다. 여보, 안 받아도 될 것 같소? 남편이 말했습니다. 받아야지요. 피할 일이 아니요. 용접선은 피한다고 붙지 않거든. 나는 남편 대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큰아들의 숨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소리가 마치 새로 개장한 부동산 사무실의 새 카페처럼 푹신하고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급히 연락드렸습니다.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요. 철민이는 전형적인 영업용 목소리를 냈습니다. 겉은 공손하지만 속은 날카로운 계약서 칼날이 숨겨져 있는 말투였지요. 바쁜 놈이 이 시간에 무슨 일이고. 내가 짧게 쳤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300억 토지 보상금 말입니다. 지금 당장 묶어두는 건 손해입니다. 어머니 아버님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특급 개발 호재 정보를 쥐고 있습니다. 특급 개발 호재라는 말이 나오자 남편이 미간을 찌푸리며 내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호재고 복재고 우리 귀엔 게 풀 뜯어먹는 소리로 들린다. 내가 쏘아붙였습니다. 철민이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동산 중개인이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수익률 계산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보상금, 절세 대책 없이 그냥 놔두면 세금으로만 억소리 납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님 명의로 세법인 하나 만들어서 이 자금을 굴리면 세금도 줄이고 수익률은 최소 2배 이상 보장합니다. 그는 숫자를 줄줄 읊었습니다. 100억은 어프로젝트, 150억은 빚이고 나머지 50억은 제가 급히 굴리고 있는 특급 비밀권에 투자하시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마치 빠르게 돌아가는 밀링 머신처럼 쉼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잠깐, 나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지금 우리한테 돈 굴리는 법을 가르치는 거냐? 이 돈이 땅바닥에서 솟아난 돈인 줄 아느냐? 이거 기계 돌려서 쇠 깎아서 땀으로 벌어놓은 돈이다. 내가 말하는 그 법인인가 뭔가는 땀 냄새를 아느냐?
철민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마치 계약서, 검토 시간처럼 짧고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기술입니다. 어머니 아버님께 필요한 건 노동이 아니라 자본의 기술입니다. 제가 도와드리지 않으면 이 돈은 세금과 인플레이션이라는 녹이 슬어서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아버님, 제가 내일 절세 자료와 투자 제안서 들고 공장에 찾아뵙겠습니다. 그가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전화를 끊으려 하자 나는 평생 장사판에서 판을 뒤집던 입심을 꺼냈습니다. 너 지금 우리 공장에 중개인 명함 들고 오는 거냐? 네. 당연히 제가 중개인이니까. 그럼 손님으로 와라. 아들로 오지 마라. 아들이 부모 돈을 노리는 게 무슨 꼴이냐? 너희에게 이 땅은 300억짜리 상품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30년 땀 냄새가 밴 삶이다. 너는 그 냄새를 맡을 줄 모르지.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한 스파크가 튀며 쇠를 단단히 엮는 용접봉처럼 단호했습니다. 철민이는 다시 한번 당황한 듯 어머니 하고 불렀지만 나는 이미 통화를 끝냈습니다. 뚝!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낡은 쇠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낡은 기계 점검 일지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일지의 낡은 종이에서 옅은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여보, 저놈이 말하는 기술이라는 게 우리가 아는 기술과는 다르구먼.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르지요. 우리가 아는 기술은 쇠를 깎아 필요한 부품을 만드는 기술이지만 저놈이 아는 기술은 부모의 마음을 깎아 돈을 빼앗는 기술이요. 나는 분통이 터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늘 저렇지. 처음에는 특급 정보다. 좋다더라. 이번 한 번만, 그리고 다음엔 계약금, 그 다음엔 중도금. 내가 큰아들의 말투를 흉내냈습니다. 여보, 자식이라는 이름의 빚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소. 우리가 평생 돈 빚은 안 지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가장 무서운 빚을 져버렸구먼. 남편의 한숨이 다시 녹슨 기계 증기처럼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거실 창밖에서 경적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왔습니다. 삑, 삑. 동네에서는 듣기 힘든 수입차의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우리가 창문으로 다가가자 번쩍이는 수입차 한 대가 낡은 공장 앞에 멈춰 서고 짙은 선글라스를 쓴 여자가 내렸습니다. 옷차림은 화려했고 손에는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따르르르.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작은 딸 박미선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딸의 밝게 웃는 얼굴이 떠 있었습니다. 탐욕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두 번째 등장인물이 현장에 도착한 것입니다. 나는 휴대폰을 탁자 위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밤새 들러라고 말했던 작은 딸이 밤이 되기 전에 화려한 차림으로 찾아온 것이지요. 여보, 저게 무슨 꼴이요? 저 요란한 차에 기름 냄새가 배기나 하겠소. 저건 우리 집 공장의 손님이 아니라 돈을 잡으러 온 사냥꾼이요.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녹슨 쇠문을 잠그려다 멈췄습니다. 이미 늦은 것을 알았으니까요. 자식들은 이미 돈 냄새를 맡고 공장의 낡은 쇠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용접이 시작되는구먼. 이번에는 철심을 단단히 박아야겠어. 내가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2003년 1월 3호선 밀링 머신 베어링 교체 28만 원. 2007년 5월 최고 정밀 부품 수주 성공. 용접기 와이어 추가 구매. 2015년 10월 공장 부지 담보대출 완납. 순애에게 새 반지 사줄 돈 마련. 큰아들 철민이와 통화를 끊은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았을 때 작은 딸 박미선이 공장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미 창문 밖으로 동네에 어울리지 않는 그 번쩍이는 수입차를 확인했기에 놀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사무실 공간을 채우는 낯선 냄새에 나도 모르게 코를 킁킁거렸지요. 평생 들이마신 절삭유와 쇳가루 냄새에 익숙한 코였습니다. 그런데 딸이 풍기는 냄새는 달랐습니다. 은은하고 비싼 꽃향 같기도 하고 잔뜩 설탕을 들이부은 프랜차이즈 카페의 실험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이 낯선 냄새가 꼭 새로운 종류의 탐욕처럼 느껴졌습니다. 철민이의 날선 기름 냄새와는 또 다른 차가운 탐욕의 냄새였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이 시간에 온 건 다 이유가 있죠. 미선이는 광이 번쩍거리는 구두를 신고 우리 공장의 낡은 콘크리트 바닥 위를 망설이는 듯 걸어왔습니다. 그 모습이 꼭 고급 양복을 입고 녹슨 쇳덩이를 만지는 것처럼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미선이는 가져온 최고급 브랜드의 빵 상자를 탁자 위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그 빵 상자가 30년 된 낡은 탁자 위에서는 무슨 폭탄 상자처럼 불안해 보였습니다. 애비야, 너는 이 시간에 왜 왔냐? 아까 큰 놈한테 전화 받고 이미 이 노친네들 귀에는 돈 얘기 외에는 안 들어온다 했는데 남편이 무뚝뚝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남편은 딸을 향해 딱히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그 목소리의 온도가 얼음물을 부은 쇠처럼 차가웠습니다. 미선이는 허허 웃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 특유의 그 능글맞은 웃음이었습니다. 아유 아빠, 철민 오빠는 너무 급하게 덤비죠. 부동산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거라지만 저는 유행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 좀 더 미래 지향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그녀는 가방에서 각 잡힌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서류철 표지에는 노후 안전 자금 플랜 및 상속세 절감, 보고서라는 그럴듯한 제목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프랜차이즈 본사 설립에 너무 크게 투자하는 바람에 잠깐 자금 흐름이 꼬였습니다. 그녀는 잠깐이라는 단어에 굳이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잠깐이라고 하기에는 그녀의 눈빛이 너무나 깊은 벼랑을 보고 있는 듯 불안정했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필요한데? 나는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철공소 살림 30년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복잡한 계산은 머리가 아프니 단순한 숫자로 바로 치고 들어가는 것. 미선이는 망설임 없이 숫자를 꺼냈습니다. 엄마, 저 100억이 필요해요. 100억? 아들의 50억보다 무려 2배나 큰 숫자였습니다. 나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틀 사이에 300억짜리 땅 문서가 우리 자식들 눈에는 나눠 먹을 파이로 보이기는커녕 두고 가야 할 짐처럼 보이나 봅니다. 100억? 그 큰 돈이 무슨 동네 껌값인 줄 아느냐? 너 지금 내 오빠보다 더 큰 돈을 달라는 거니?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노후 대책 담보 대출 명목이에요.
아버님 명의로 토지를 담보 잡고 100억 대출을 받으면 그 돈으로 제가 급한 권리금과 자재 대금을 막을 수 있어요. 이 사업이 성공하면 제가 매년 아버님께 대출 이자의 2배를 용돈으로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토지의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미선이의 논리는 철민이보다 훨씬 교활하고 세련되었습니다. 투자가 아닌 대출, 빼앗는 것이 아닌 노후를 위한 담보. 마치 날카로운 면도칼로 뼈만 발라내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우리를 포장지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말은 참 곱다. 내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너도 저 큰 놈처럼 이 땅을 팔아치울 속셈이구나. 내 말대로라면 너는 100억으로 빚을 갚고 우리는 대출 이자 갚으려고 이 노후에 다시 쇠를 깎으라는 거니? 엄마, 왜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보세요? 이건 윈윈윈 마이너스 윈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모든 절차는 상속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아빠, 엄마의 노후 자금을 자식들이 합법적으로 미리 챙기는 겁니다. 미선이는 합법적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며 우리의 죄책감을 자극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딸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공장 창고를 바라봤습니다. 창고 안에는 30년 된 선반 기계와 밀링 머신이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미선아,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에게 이 땅은 300억짜리 담보물로 보이겠지. 하지만 이 땅 아래에는 30년 동안 이 기계들 돌리면서 깔아놓은 우리 인생의 배선이 깔려 있다. 정직하게 땀 흘린 시간이라는 배선. 남편의 목소리는 낡은 기계의 굉음처럼 낮고 굵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노후 대출이 결국 그 배선을 뽑아내겠다는 소리다. 내 오빠는 불도저처럼 덤볐지. 너는 세련된 포크레인이구먼. 결국 파헤치겠다는 건 똑같다. 미선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진짜 울음인지 사업가 특유의 쇼맨십인지 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도 100억이라는 숫자의 그림자가 아른거리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아빠, 엄마, 저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요. 이 사업이 무너지면 저 길바닥에 나앉아요.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이 돈만 맞고 나면 두 분께 절대로 다시는 손 안 벌릴게요. 제가 다 법적으로 명시할게요. 딸이 무릎을 꿇으려는 신용을 하자 나는 급히 그녀를 막아 세웠습니다. 자식이 부모 앞에서 무릎 꿇는 것만큼 보기 괴로운 일도 없었으니까요. 나는 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팔에서는 아까 맡았던 달콤한 향수 냄새가 더욱 진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됐어. 그만하고 일어나라. 내가 말했습니다. 내 오빠처럼 내일 아침에 다시 전화하지 말고 당장 오늘 내가 원하는 법적 서류는 다 가지고 와라. 내가 이 땅을 담보 잡고 100억을 들고 간다면 나는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매일매일 지켜볼 작정이다. 딸은 희망을 본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순수한 눈동자가 아니라 계산이 끝난 후 터지는 전구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정말요? 제가 서류를. 그래, 와라. 하지만 내가 서류를 가져오는 대신 너는 내 오빠에게 전화해서 함께 오라고 해라. 너희 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 부모 앞에서 동시에 내놓고
얘기해야 할 것 아니냐. 따로따로 와서 우리 등골을 쪼개 먹을 생각은 하지 마라. 나는 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떤 거짓말도 통하지 않는 쇠처럼 단단한 눈빛으로 말입니다. 딸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돈에 대한 합법적인 소유권을 얻을 기회 앞에서 자존심이나 형제 간의 갈등은 잠시 접어둘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선이가 공장 문을 닫고 그녀의 수입차 엔진 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그때서야 녹슨 자물쇠가 달린 서류철을 다시 열었습니다. 안에는 땅 문서와 함께 얇게 접힌 낡은 노트 한 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매일매일 기계 상태를 기록하던 그 기계 점검 일지였습니다. 남편은 일지를 펼쳐 가장 마지막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순애야, 쇠는 거짓말 안 한다. 이 돈은 우리 노후의 마지막 용접선이다. 남편이 가늘고 떨리는 글씨로 적어 놓은 글이었습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나는 아까 미선이의 눈물과 향수 냄새가 모두 잊히고 쇠처럼 뜨거운 남편의 진심이 내 가슴 속에 단단한 철심처럼 박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보, 자식들보다 이 종이가 더 믿음직스럽구먼. 내가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어. 저놈들이 무슨 칼을 들이대든 우리는 이 일지에 적힌 대로 싸워야겠어. 쇠의 성질처럼 정직하게, 기술자의 고집처럼 단단하게. 그날 오후 공장에는 쇠 깎는 소리 대신 노부부의 낮은 속삭임과 낡은 서류철 넘기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자식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철의 정직함을 무기로 삼아서 말입니다. 그날 저녁은 유난히 길고 차가웠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작은 딸 미선이의 100억 요구와 큰아들 철민이의 50억 투기 계획이 귓가에 두 개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남편과 나는 사무실 탁자에 앉아 법적 서류와 낡은 일지를 번갈아 보며 씨름했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아파오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믿었던 자식들의 탐욕이었습니다. 여보, 자식이라는 이름의 쇠독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소. 내가 중얼거렸습니다. 순애야, 너무 자책하지 마라. 쇠는 잘못이 없어. 그 쇠를 쓰는 사람이 문제지. 남편은 언제나처럼 묵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기계처럼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였을까요? 남편이 갑자기 심장을 부여잡았습니다. 짧고 굵은 신음이 날카로운 쇠 조각처럼 공기를 갈랐습니다. 나는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왜 이래? 정신 차려요. 남편의 얼굴은 잘못 담금질한 쇠처럼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은 모터 벨트가 끊어진 것처럼 거칠게 들썩였습니다. 나는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고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쳤을 때 남편은 이미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구급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낡은 공장 주변을 맴돌자 나는 문득 이제 이 모든 것이 끝났구나 하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차가운 스테인리스와 독한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심장에 무리가 왔다며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나는 보호자 대기실의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밤을 꼬박 지새웠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이 차가운 공간에 울리는 것조차 끔찍했으니까요.
다음 날 오전 나는 간호사의 재촉에 못 이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어제와 달리 눅눅하고 무거웠습니다. 현관의 기계 기름 냄새와 오래된 쇠의 향은 그대로였지만 남편의 온기가 사라지자 모든 것이 녹슨 쇳덩이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보호자분, 집에서 필요한 물건들 좀 가져오셔야겠어요. 약 복용 기록이나 진료 수첩 같은 것들이요. 간호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평생 가게 회계를 담당했지만 남편은 언제나 중요한 서류는 나 몰래 숨겨두곤 했습니다. 마치 기술자 특유의 비밀주의처럼 말입니다. 나는 조심스레 오래된 용접 작업대가 놓인 사무실 구석으로 갔습니다. 그 작업대 아래에는 남편이 늘 작업복을 걸어두던 철제 수납장이 있었습니다. 가장 아래 오래된 서랍은 손잡이가 뻑뻑하게 녹슬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에 힘을 모아 당기자 끼익하고 나무와 쇠가 항의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서랍 밑바닥 낡은 합판과 쇠판 사이에 아주 얇은 틈새가 눈에 걸렸습니다. 저게 뭐지? 손톱으로 살짝 긁어보니 판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나는 떨리는 숨을 꿀꺽 삼켰습니다. 여보, 당신 이게 뭔데 여기 숨겨놨어?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쇠판을 드러내자 먼지가 보송보송 뿜어져 나왔고 오래 묵은 종이 냄새가 후하고 코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속엔 낡은 갈색 하드보드지 일지 한 권과 구식, 통장 몇 권, 그리고 얇은 봉투가 가지런히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시간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하드보드지 표지엔 익숙한 글씨로 기계 점검 일지라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글씨, 그 뭉툭하지만 정직한 획. 나는 손끝에 침을 조금 묻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종이는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버석버석, 살짝만 힘줘도 찢어질 듯 했습니다. 2003년 1월 3호선 밀링 머신 베어링 교체 28만 원. 2007년 5월 최고 정밀 부품 수주 성공. 용접기 와이어 추가 구매. 2015년 10월 공장 부지 담보대출 완납. 순애에게 새 반지 사줄 돈 마련.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우리 젊은 시절의 발자국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아이고, 이 영감탱이.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이 사람 말은 껄렁해도 숫자 앞에서는 유난히 꼼꼼했지요. 나와 장사를 함께하던 그때 선반 기계가 돌아갈 때마다 당신은 수건으로 내 손을 잡고 쇳밥 조심하셔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구식 통장을 폈습니다. 잉크가 반쯤 번진 도장들, 작은 숫자들이 미세하게 이어졌습니다. 입금 320만 원, 입금 500만 원, 전기예금 전환. 날짜는 촘촘하게 10여 년을 건너뛰어 최근까지 이어졌습니다. 내 심장이 쿵하고 한 박자 크게 울리더군요. 여보, 당신 이걸. 목구멍에서 나온 소리는 가늘고 젖어 있었습니다. 나 몰래, 아니 내 대신 우리를 지키려고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봉투엔 순애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용히 내 이름을 부르는 그 필체. 나는 봉투를 떼며 숨을 멈추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얇게 접힌 메모지 몇 장이 함께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펼치자 오래된 잉크 냄새와 약간의 기름, 냄새, 그리고 어쩐지 따뜻한 사람 냄새가 스며 나왔습니다.
남편의 글씨는 시작부터 약간 흔들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순애야, 내가 먼저 헛기침만 하고 속마음은 잘 못 꺼냈지. 당신이 없으면 나는 도면도 못 읽고 쇠도 못 다룬다. 그래도 사람이란 게 기계가 멈출 때를 대비해야 하더라고. 혹시라도 내가 정신이 흐려지거나 자식들 말에 흔들리면 이 통장을 꺼냈어. 당신 노후는 우리 둘이 지키는 거지. 누구의 것도 아니니까. 며칠 전부터 큰 놈이 자꾸 땅 얘기를 꺼내더라. 그놈의 눈빛이 마치 녹이 쓴 칼 같아서 내가 불안했다. 이 돈으로 새로운 공장을 짓든 아니면 작은 집을 짓든 당신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명심해라. 우리 등골은 여기까지다. 나는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은 금세 종이 위로 떨어져 작은 동그라미를 만들고 잉크를 퍼뜨렸습니다. 번진 글씨가 이상하게 더 선명해 보이더군요. 이 사람아, 고집만 센 줄 알았더니 뒤로는 이렇게 다 해놨구먼. 말끝이 떨려서 내 목소리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편지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다시 일지를 넘겼습니다. 한 페이지 모서리에 작은 화살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거길 펼치니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창고 뒤편 쇳밥통 아래, 검은 봉지, 비상현금, 사무실 난로 옆 연탄재 통속, 도장 2개, 인감, 통장 3권은 끝장에 표시해 놓음. 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부엌이 아닌 공장 창고로 가서 쇳밥통을 조심스레 옆으로 눕히고 바닥을 손으로 쓸어보니 헝겊에 매끈한 감촉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검은 봉지 매듭이 단단했습니다. 매듭을 풀자 촘촘히 묶인 봉투가 한 묶음 나왔습니다. 탄식이 절로 터졌습니다. 다 해진 봉지에서 났을 거라 생각한 먼지. 냄새 대신 은근한 종이 냄새와 약간의 잉크 냄새가 났습니다. 손끝의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이건 누군가를 살리는 촉감이야. 사무실로 돌아와 난로 옆 연탄재 통을 뒤졌습니다. 더러운 연탄재 속에서 도장 둘과 인감이 나왔지요. 통장 3권은 기계 점검 일지 끝장에 빨간 펜으로 별표가 그려져 있었고 마지막 페이지엔 짧은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애가 아니면 못 찾는다. 나는 웃다 울다 했습니다. 그 고집쟁이 영감이 결국 내 이름 석자만 믿고 버틴 거구나. 쇠를 만지는 사람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가장 더러운 곳에 숨겨두고 가장 믿음직한 사람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서 따르르 하고 오래된 전화 특유의 떨리는 소리. 수화기를 드니 작은 딸 미선이의 목소리. 술기운이 섞인 허세가 묻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는요? 큰 오빠가 반반 내줘요. 근데 저는 지금 현금이. 하여튼 100억만 미리 주시면. 나는 그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됐다. 병원비는 내 걱정이다. 그리고 내가 자꾸 100억 타령하는 동안 너희 아버지는 심장이 부서졌다. 어머니, 제가 죽을 마이라니까요. 프랜차이즈 권리금이 오늘 마감이에요. 사업이 그렇게 급하면 내가 죽을 마이지. 왜 우리를 삶아 먹냐? 어지간히 좀 해라. 내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평생 장사판에서 흥정할 때 쓰던 마지막에 판을 뒤집는 그 목소리. 작은 딸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억지로 웃음을 냈습니다. 그럼 일단 내일 투자 서류 들고
오빠랑 같이 들릴게요. 들르지 마라. 병원은 보호자 2명만 들어간다. 내 아버지 쉬셔야 한다. 뚝.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끝이 훈훈하게 달아올랐습니다. 이제는 내가 지켜야 한다. 이 돈도, 우리 둘의 숨도, 내 남편의 자존심도. 나는 기계 점검 일지를 품에 안고 남편에게 보내줄 따뜻한 물품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철심은 단단히 박혔습니다. 이제부터 반격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남편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이틀 후 나는 큰아들 철민이와 작은딸 미선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공장 사무실로 와라. 변호사와 함께 너희들의 요구사항에 답하겠다. 그들이 이 사태를 가족 간의 대화가 아닌 사업 거래로 만들었으니 나 역시 가장 단단하고 차가운 방식으로 응수할 차례였습니다. 내가 처음 찾아간 곳은 병원이 아닌 복자 언니의 집이었습니다. 복자 언니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내 오랜 동지였지요. 언니는 우리 사정을 듣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장순애, 그놈의 300억이 자식들을 독사로 만들었구먼. 독사로 만들었는지 원래 독사였는지 이제 와서 따질 건 없지. 언니, 내가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날카로운 쇠조각이야. 변호사 아는 사람 없소? 복자 언니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막내 사위 친구가 법무사는 아니고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일세. 땅 문서 같은 거 다루는 거는 그 양반이 정밀 기계처럼 꼼꼼하지. 내가 당장 연결해 줄게. 대신 조건이 있다. 조건이 뭐고? 장순에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는 쇠 같은 맹세를 해야지. 자식들 눈물에 약해지면 안 돼. 내 남편의 마지막 용접선이 끊어지는 날이 될 거요. 나는 기계 점검 일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언니, 내 남편의 기술자의 유언이요. 쇠는 거짓말 안 한다. 고했지. 나도 이 쇠의 정직함으로 밀고 나갈 작정이요. 복자 언니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됐다. 그럼 내일 내가 내 참모로 공장으로 가마. 내 뒤에서 연장이나 챙겨줘야지. 다음 날 오전 10시. 공장 사무실은 싸늘한 전쟁터 같았습니다. 큰아들 철민이는 부동산 중개인 특유의 번듯한 정장을 입고 왔고 작은딸 미선이는 값비싼 트렌치코트 차림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부모에 대한 걱정 대신 이 협상에서 얼마를 얻어낼 수 있을까 하는 계산적인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옆에는 복자 언니가 투박한 면장갑을 끼고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단정한 인상의 변호사 한 명이 빽빽하게 정리된 서류철을 앞에 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철민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버님 명의로 긴급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토지 근저당 설정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아버님 병원비도 나오고 하니 이 보상금 빨리 처분해서. 미선이가 말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엄마. 그리고 저도 프랜차이즈 권리금이 급해요. 저희 오빠랑 저에게 각각 100억씩만 노후 담보 대출 형태로 해주시면. 나는 그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기계의 스위치를 내리듯 단호하게. 됐다. 너희들의 요구사항은 잘 들었다. 이제 우리 이야기를 들어라. 내가 손짓하자 변호사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원고 어머님과 환자 아버님께서는 300억 토지 보상금 전액을 자녀들에게
생전 증여할 의사가 없으며 오히려 자녀들의 부당한 금전 요구와 협박성 발언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 중임을 통보합니다. 순간 사무실 공기가 마치 용접기로 달궈진 쇠처럼 팽팽하게 늘어났습니다. 철민이는 당황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법적 조치요? 어머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어머니 아들인데. 아들이 부모 돈을 뺏으려고 투자를 빙자해서 협박하는 것이 무슨 꼴이냐? 너는 내 눈에 돈으로 보였을지 몰라도 나한테는 내 아들의 탐욕이 보였다. 미선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사업 때문에. 사업? 내 사업 때문에 내 아버지의 심장이 멈출 뻔했다. 내 사업에 100억이 필요하다면 그건 내가 땀 흘려 벌어야 할 돈이지 늙은 부모의 노후를 담보 잡을 돈은 아니다. 변호사는 내가 준 기계 점검 일지의 복사본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이 기계 점검 일지는 단순한 작업 기록이 아니라 아버님께서 30년간 매일 기록한 노후 자금 확보 기록이자 자녀들에 대한 증여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힌 기록입니다. 아버님께서는 이 돈을 마지막 용접선이라 칭하며 어머님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비상금임을 명시했습니다. 철민이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딴 낡은 공책이 무슨 법적 효력이 있어요? 법적 효력은 없을지 몰라도 내가 쇠 같은 목소리로 받아쳤습니다. 기술자의 정직함은 있다. 내가 말하는 부동산 문서보다 훨씬 더 믿음직스럽지. 쇠는 거짓말 안 하거든. 내가 평생 다뤄본 종이는 거짓말을 하지만 우리가 다뤄본 쇠는 정직했다. 복자 언니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묵직한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미가 내 놈들에게 하는 말이다. 내 어미의 휴대폰에 너희들이 돈 달라고 닥달한 녹취록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다. 내 오빠가 토지 근저당을 알아보려 했던 브로커와의 통화 기록도 확보했다. 어디 가족 간의 대화가 아닌 협박성 갈취로 몰고 가보자꾸나. 복자 언니가 낡은 소형 녹음기를 탁자 위에 쿵 하고 내려놓자 철민이와 미선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마치 급하게 식힌 쇠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부모의 눈물은 무시했지만 녹취록과 법적 증거 앞에서는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철민이는 애써 침착한 척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사업이 힘들어서 힘들면 줄일 건 줄여라. 우리는 평생 깎고 다듬으며 살았다. 너희처럼 날로 먹을 생각은 안 했다. 미선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는 그냥 담보만 잡으려고 했지. 땅을 팔 생각은. 담보? 내가 잡으려는 담보는 돈이 아니라 우리 부부의 남은 인생이었다. 너희에게 아버지 병원비는 그저 300억을 꺼내기 위한 열쇠였을 뿐이겠지. 변호사는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두 분께서는 금전적 요구를 중단하시고 어머님께 정식으로 사과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아버님의 병세와 관련하여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그 말에 자식들은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탐욕과 좌절, 그리고 부모에 대한 묘한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부모는 그저 돈줄이었는데 그 돈줄이 단단한 철심이 되어 자신들을 공격하자 혼란스러운 것이었지요.
나는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충분하오. 더 이상 들을 말도 없소. 자식들은 폐잔병처럼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철민이의 번쩍이는 구두 소리와 미선이의 하이힐 소리가 낡은 복도를 따라 멀어졌습니다. 그들이 풍기던 화려한 향수 냄새와 새 정장 냄새가 사라지자 사무실에는 다시 오래된 쇠 냄새와 따뜻한 보리차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복자 언니는 녹음기를 챙기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장순애, 내가 이겼다. 쇠의 정직함이 이겼어. 아니, 언니. 아직은 싸움이 끝난 게 아니오. 저놈들은 쉽게 포기할 놈들이 아니지. 하지만 이제 알았소. 우리의 등골은 여기까지라는 것을. 그리고 이 돈은 노후복지재단에 기부할 작정이요. 복자 언니는 깜짝 놀라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300억 전부를? 그래. 이 돈이 우리 가족을 엮어주기는커녕 갈라놓는 칼이 되었다면 차라리 이 돈으로 다른 사람들의 노후를 돕겠소. 우리의 노후는 우리 남편의 기술자의 유언대로 우리가 다시 용접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나는 기계 점검 일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의 탐욕이 아닌 남편과의 굳건한 맹세가 나를 지탱하는 단단한 철심이었습니다. 자식들과의 공장 사무실 협상 이후 일주일 나는 남편의 기술자의 유언을 실현하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300억 보상금에 대한 토지 수용심의 위원회의 최종 심의가 코앞이었고 큰아들 철민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발버둥 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인 철민이에게 이 보상금 처분 결정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업계 생명이 걸린 일이기도 했으니까요. 나는 복자 언니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지자체 건물로 향했습니다. 건물 안은 소독약 냄새와 오래된 공공서류 냄새가 섞여 목 뒤가 간질거렸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내 슬리퍼 소리가 사각사각 울렸습니다. 순애야, 심장부터 가라앉혀. 오늘은 내가 손님이 아니고 주인이다. 복자 언니가 내 팔을 톡 쳤습니다. 언니의 손바닥 온기가 차가워진 내 손에 전해졌습니다. 심의위원회 회의실은 법정보다는 작았지만 그 엄숙함은 덜하지 않았습니다. 짙은 남색 공무원 복장을 한 심의위원들이 반질반질한 나무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고 앞쪽으로는 빽빽한 서류 뭉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호명이 있었습니다. 사건 번호 2025-번. 토지 보상금 처분 심의의 건. 토지주 박씨 외일인 및 청구인 박철민, 박미선 입정하십시오. 큰아들 철민이는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작은 딸 미선이는 화려한 코트 대신 검은색 단정한 원피스 차림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번에는 기필코라는 도끼가 서려 있었지요. 그들이 부모에게 보인 눈빛은 자식의 눈빛이 아니라 돈을 향한 맹렬한 짐승의 눈빛이었습니다. 심의위원장이 차분히 물었습니다. 청구인 박철민, 박미선 씨 측에서 토지 보상금 지급을 보류하고 노후 대비 명목으로 자녀에게 우선 분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철민이가 먼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유창하고 논리적이었습니다. 위원님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연로하시어 300억이라는 거액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특히 아버지는 심장 문제로 편찮으시죠.
이 돈이 절세 대책 없이 현금화될 경우 엄청난 상속세로 사라집니다. 저는 부동산 전문가로서 이 돈을 가족 명의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증식시키려 할 뿐입니다. 그는 안전, 합법, 절세 같은 고급 단어들을 마치 새로 깎은 쇠 조각처럼 번쩍이며 던져댔습니다. 미선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거들었습니다. 저희는 이 돈을 탐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부모님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담보대출을 통해 사업을 재기하고 이로써 부모님께 더 많은 용돈을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겁니다. 나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탐욕이 의무가 되고 착취가 효도가 되는 세상이구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원고 어머님 측 반대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는 내가 준 기계 점검 일지의 마지막 페이지와 함께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노후 대책이라는 명분 뒤에는 부모님의 노후, 자금에 대한 불법적 편취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증거 자료 1호는 청구인 박철민 씨가 토지를 담보로 사채를 알아보던 브로커와의 통화 녹취록입니다. 그들은 보상금 전액을 목표로 어머님을 감금하고 인감 도장을 탈취할 계획까지 논의했습니다. 녹취록이 회의실에 울려 퍼지자 철민이의 얼굴은 잘못 담금질한 쇠처럼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녹취록 속 그의 목소리는 유창한 중개인이 아니라 길거리를 헤매는 깡패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어서 변호사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은행에서 발급받은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증거자료 2호. 이 서류는 청구인 박철민 씨가 보상 예정, 토지를 담보로 몰래 설정하려 했던 근저당 설정 서류입니다. 이 돈은 노후 자금 증식이 아니라 본인의 코인 및 부동산 투기 실패금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철민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복자 언니가 앉아라. 내 놈이 지금 무슨 쇠를 깎았는지 똑똑히 들어야지 하고 묵직하게 소리치자 그는 맥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내 차례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의자 마찰음이 쓱 하고 길게 끌렸습니다. 위원님들, 저는 30년간 철공소 살림을 했습니다. 저는 쇠의 정직함을 믿습니다. 쇠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깎으면 깎은 만큼, 녹슬면 녹슨 만큼만 보이지요. 우리 자식들은 이 땅을 300억짜리 상품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저와 제 남편에게는 이 땅은 30년 땀으로 빚어낸 우리 인생입니다. 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노후 대책은 결국 이 노부부의 등골을 빼내어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겠다는 소리입니다. 며칠 전 저희 남편은 이 문제로 쓰러졌습니다. 저들의 탐욕이 곧 쇠를 깎는 칼이 되어 우리 남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미선이가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눈물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 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작정입니다. 이 300억 전액을 노후복지재단에 기부할 것입니다. 돈이 가족을 갈라놓는 칼이 되었다면 차라리 다른 사람들의 노후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게 하렵니다. 저희의 노후는 저희 남편의 유언대로 저희 둘이 다시 용접해서 살 것입니다. 내가 기부를 선언하자 회의실은 고요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자식들은 충격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0억이라는 거대한 돈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때 회의실 문이 살짝 열리고 소년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우리 손자였습니다. 깨끗한 교복 차림으로 셔츠 깃은 반듯했고 운동화 끈은 한 번 더 묶은 듯 단단했어요. 손자는 판사의 허락을 받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심의위원장이 물었습니다. 진술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손자가 내 쪽을 보고 고개를 한번 끄덕인 뒤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살겠습니다. 아버지와 고모가 요즘 많이 힘든 건 알아요. 하지만 그 힘든 걸 할머니께 보내는 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돈 냄새가 아니라 녹슨 기계 냄새와 땀 냄새가 나는 할아버지 공장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 말에 나는 두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울음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기운이 가슴에서 등허리까지 퍼졌어요. 그래, 이 집은 아직 땀 냄새가 난다. 심의위원장이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미성년자 본인의 의사표시는 충분히 존중할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심의는 여기까지. 판결은 선고 기일에 고지하겠습니다. 탁!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한겨울 장터에서 국 끓이는 솥뚜껑을 닫는 소리처럼 분명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끓기 시작하는 소리였습니다. 자식들은 폐잔병처럼 고개를 떨군 채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철민이는 나를 흘긋 보더니 낮게 울분을 뱉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300억을 날려요? 나는 그의 눈을 쇠 같은 의지로 마주 보았습니다. 법정으로 나온 건 진실이지 가족이 아니다. 가족이면 식탁으로 앉았겠지. 식탁을 못 지키게 한 건 너희들이다. 복자 언니가 내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순애, 식판 뒤집기 성공. 언니, 이젠 밥 짓는 냄새가 나는 집으로 가야지. 돈 냄새는 오늘로 끝내야지. 우리는 차가운 공공기관 복도를 벗어나 다시 삶을 시작할 노부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자의 눈빛과 남편의 일지가 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토지 수용심의위원회에서의 망치 소리가 울린 후 집으로 돌아온 나는 온종일 멍했습니다. 300억이라는 거대한 돈의 냄새를 내 손으로 완전히 끊어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채운 것은 후회가 아니라 남편의 기계 점검 일지에서 묻어나는 묵직한 쇠 냄새였습니다. 순애야, 너 오늘 장군감이었다. 그 300억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기부해버리겠다니. 복자 언니가 나를 부축하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언니, 이 돈이 우리 가족을 엮어주기는커녕 갈라놓는 칼이 되었다면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지. 쇠도 녹이 슬면 고철이 되는 법이요. 우리는 공장 사무실이 아닌 집의 작은 부엌으로 왔습니다. 차가운 복도 공기를 털어내려 쌀을 씻어 밥솥에 앉히고 미역을 불렸습니다. 참기름 한 숟갈이 팬에 닿자 지익 소리가 났고 간장 몇 방울이 초콜릿색으로 번졌습니다. 미역국 냄새가 부엌을 채우자 비로소 내 집이라는 안도감이 가슴을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평소 자식들이 돈을 요구할 때에 끈질기고 요란한 소리와는 달랐습니다. 리듬이 급하지 않았어요. 문을 열자 교복 차림의 손자가 서 있었습니다. 가방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지만 아이는 단단히 중심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손자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어이구,
우리 강아지. 너 이 시간에 웬일이니? 학교 끝났으면 집에 가야지. 나는 놀라 아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저 할머니 댁에 왔습니다. 아빠한테 연락하고 왔어요. 할아버지 병원에 계시니 제가 할머니랑 같이 지내야죠. 나는 아이의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심해위원회에서 할머니와 살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아이의 셔츠 깃은 반듯했고 얼굴에는 돈 냄새 대신 어린아이 특유의 땀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 잘 왔다. 할아버지가 내 새 같은 마음을 알면 얼마나 좋아하시겠니? 손자는 복자 언니에게도 깍듯하게 인사하고는 부엌으로 와 냄비 속 미역국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할머니, 밥 짓는 냄새가 나서 좋아요. 아빠 집은 늘 새 서류 냄새나 무슨 알코올 냄새 같은 것만 났거든요. 아이의 밥 짓는 냄새라는 말에 나는 그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아이는 다 아는구나. 돈 냄새와 사람 냄새를 구별하는 가장 정직한 후각을 가지고 있구나. 복자 언니가 거들었습니다. 맞다, 우리 강아지. 밥 짓는 냄새가 진짜 냄새지. 내 할아버지는 쇠를 깎으면서도 이 밥 냄새를 잊지 않으려고 기름 냄새를 섞어 맡으셨단다. 나는 아이에게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 따라 주었습니다. 보리차가 잔에 부딪힐 때 또록하는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 그때 심해위원회에서 제가 말한 거 후회 안 해요? 손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후회라니. 그 말이 우리 집 처방전이었다. 할아버지는 쓰러지셨지만 내 말 덕분에 할머니가 쇠 같은 마음을 먹을 수 있었지. 너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용접선을 지켜준 단단한 철심이었다. 우리는 조용히 미역국에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새우젓 한 꼬집, 다진 마늘, 부추 썰어 넣으면 입안이 뜨거워도 마음은 시원해지는 법이지요. 이 소박한 밥상에는 자식들의 탐욕이 묻어있던 차가운 사무실, 탁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온기가 돌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나는 남편에게 보낼 메시지를 작성하기 위해 기계 점검 일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오늘 지출은 쌀, 미역, 두부 그리고 노후복지재단에 대한 기부금 자동 이체 신청. 오른쪽 페이지에 짧게 한 줄을 썼습니다. 노후의 진짜 재산은 돈이 아니다. 내 편이 되어줄 인연이다. 그리고 한 줄을 더 보탰습니다. 내 편을 만들려면 내가 먼저 밥을 짓는다. 그때 휴대폰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화면에 큰아들 철민이의 이름이 떴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뒤집어 두었습니다. 밥부터 먹자고 결정했던 복자 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고 그들은 돈에 굶주렸습니다. 밤이 깊어 복자 언니가 돌아가고 손자는 공장 창고가 보이는 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나는 싱크대 아래 수납장 문을 닫자 탁 하는 소리가 무겁게 울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오늘 하루를 마감하는 도장 같았습니다. 옥도장 말고 밀가루 반죽 끝에 남는 손도장 같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감. 침대로 가며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우리는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서부터다. 내일은 남편의 병문안, 모레는 복지관 합창 연습이 있습니다. 300억은 떠났지만 남편과의 맹세와 손자의 온기, 그리고 복자 언니와의 인연이 남았습니다. 돈 냄새 대신 사람 냄새로 가득 찬 이 집에서 나는 비로소 평안을 느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다시 휴대폰이 부르르 떨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엔 작은 딸 미선이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엄마, 나야. 딸의 목소리에는 어제의 세련된 탐욕 대신 패배에 지친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그냥 안부만 묻고 싶었어. 그럼 안부만 묻고 끊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위한 연습이 필요하다. 응, 엄마. 집에서 기름 냄새가 나. 나는 코끝으로 부엌과 거실을 훔쳤습니다. 미역과 참기름, 보리차와 쇠의 잔향이 아직 공중에 머물러 있었지요. 난다. 잔뜩. 다음에 나도 밥 먹으러 가도 돼? 밥 먹으러 오는 건 언제든 된다. 대신 돈 얘기는 문 앞에 내려놓고 들어와라. 알았어. 전화가 끊기자 방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전처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둥글게 말아진 조용함, 품을 수 있는 고요였어요. 나는 침통 뚜껑을 살짝 열어 남은 찐빵 2개를 확인했습니다. 내일 아침 손자가 오면 하나 쥐어줄 생각을 하니 저절로 웃음이 나왔지요. 그래. 우리는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서부터다. 창밖으로 고양이 우는 소리가 야옹하고 길게 끌렸습니다.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나는 남편의 일지를 품에 안고 누웠습니다. 종이가 내 가슴뼈에 닿는 촉감이 분명했습니다. 여기 있다. 우리 둘의 비밀, 우리 둘의 길. 남편이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온 날 공장은 다시 따뜻한 쇠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중환자실의 차가운 소독약 냄새 대신 오래된 밀링 머신과 선반 기계에서 풍기는 옅은 기름 냄새가 우리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남편은 휠체어에 앉아 공장 창문 너머로 묵묵히 기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이제야 살 것 같소? 쇠냄새 맡으니 다시 심장이 뛰는 것 같구먼. 남편이 옅게 웃었습니다. 나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요. 돈 냄새에 질려 죽을 뻔했는데 역시 우리한테는 정직한 쇠냄새가 약이구먼. 300억 보상금은 우리의 결정대로 노후복지재단에 기부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철민이와 작은딸 미선이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항의했지만 녹취록과 근저당 설정 서류라는 단단한 증거 앞에서 더 이상 발버둥 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부모의 단호함이라는 강력한 자석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며칠 뒤 심의위원회의 최종 판결이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보상금 전액에 대한 부부의 처분권 인정. 자식들의 토지 보상금 처분 보류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철의 정직함이 탐욕의 종이를 이긴 것입니다. 나는 남편의 기술자의 유언대로 남은 돈과 작은 공장 부지를 활용한 새로운 삶을 계획했습니다. 공장 한쪽을 작은 임대주택 몇 채로 개조하여 소박한 월세를 받고 남은 공간은 동네 어르신들의 기술 교육을 위한 작은 공방으로 꾸리기로 했습니다. 쇠를 다루는 기술은 돈이 아닌 노후의 자존심이 되는 법이니까요. 여보, 당신의 녹슨 쇠를 다루는 솜씨를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지. 내가 남편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복자 언니가 떡을 들고 왔습니다. 축하한다, 순애야. 너희 부부가 드디어 노후 독립 선언을 한 거요. 300억보다 더 큰 자존감을 얻었으니 이보다 큰 횡재가 어디 있겠니? 언니, 이젠 돈 냄새는 정말로 끝이요.
오늘부터 이 집은 다시 미역국 냄새랑 기름 냄새만 나게 할 거요. 우리가 소박한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려 할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이번엔 리듬이 더욱 조용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문을 두드리는 나그네처럼 말입니다. 문을 열자 큰아들 철민이와 작은딸 미선이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옷차림은 화려함을 잃었고 얼굴에는 피곤한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습니다. 어머니, 철민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기계처럼 거친 마찰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니? 돈 얘기는 문 앞에 내려놓고 들어오라 했는데 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선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밥 먹으러 왔어요. 그냥 엄마가 끓인 미역국이 생각나서요. 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들이 미역국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다시 돈을 꺼내달라는 신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탐욕 대신 굶주림이 보였습니다. 그래, 들어와라. 하지만 명심해라. 이 집에는 300억이 아니라 2그릇의 미역국만 있다. 자식들은 낡은 슬리퍼를 신고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향수 냄새 대신 길거리에 찬 공기 냄새만 남아 있었습니다. 손자는 이미 밥상에 앉아 숟가락을 들고 있었지요. 미역국이 담긴 냄비가 식탁 위에 놓이자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김이 그들의 얼굴을 감싸자 그들의 표정이 잠시나마 부드러워지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미선이가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괜찮다. 쇠는 망가지면 다시 용접하면 되지. 이제부터 우리 인생은 우리가 용접해서 살 거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철민이는 밥 한 숟가락을 뜨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끝내 사과라는 말을 꺼내지 못했지만 그가 밥을 먹는 모습에서 나는 묵묵한 승복을 읽었습니다. 밥상머리에서는 말보다 행동이 더 정직합니다. 식사가 끝난 후 자식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떠나기 전 미선이가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프랜차이즈 사업 접고 작은 기술이라도 배워보려고요. 아빠의 쇠 냄새가 오늘따라 다르게 느껴집니다. 철민이는 아무 말 없이 낡은 사무실의 문을 닫고 나섰습니다. 그들이 떠나자 집은 다시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기계 점검 일지를 펼쳐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노후의 진짜 재산은 돈이 아니다. 내 편이 되어줄 인연이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을 더 보탰습니다. 내 편을 만들려면 내가 먼저 밥을 짓는다. 그리고 쇠를 깎는다. 나는 찜통 뚜껑을 살짝 열어 남은 찐빵 2개를 확인했습니다. 내일 아침 손자에게 줄 찐빵이지요. 돈 냄새는 사라졌지만 따뜻한 찐빵의 냄새와 미역국의 온기가 우리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서부터다. 내일은 복지관 합창 연습이 있고 모레는 남편과 함께 작은 공방의 낡은 기계를 손볼 것입니다. 돈은 잃었지만 삶을 되찾은 우리 부부. 우리의 노후는 이제 자식들의 탐욕이 아닌 우리 부부의 의지대로 단단하게 용접되어 계속될 것입니다. 따르르르. 휴대폰이 마지막으로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복자 언니.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화는 이미 끝났으니까요.
나는 불을 끄고 남편의 일지를 품에 안고 누웠습니다. 종이가 내 가슴뼈에 닿는 촉감이 분명했습니다. 오늘도 밥 먹자. 그리고 내일도 밥 먹자. 우리의 노후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다.